서기 1504년 3월의 어느 깊은 밤, 조선의 창경궁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비명소리에 휩싸여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국왕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두 명의 대군이 한밤중에 거칠게 끌려나와 무자비한 곤장을 맞았고, 궁궐뜰 한복판에는 결박당한 채 떨고 있는 두 여인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왕은 손에 날카로운 칼을 거머쥔 채 자신의 할머니가 머무는 침전으로 거침없이 발을 옮겼습니다. 잠잠하던 침전의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온 손자의 모습은 흡사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피 묻은 칼날을 휘두르며 할머니를 향해 잔인한 질문을 내뱉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그토록 처참하게 죽였느냐는 통곡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68세의 고령으로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던 한 노구는 손자의 광기 어린 모습에 온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권력의 가장 높은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했던 여인이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에서 마주한 현실은 이토록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씨. 훗날 죽어서 소해왕후라는 시호를 받았으나 살아신 전에는 주로 인수대비라는 경칭으로 불리며 조선 왕실을 지탱하던 거목이었습니다. 단종이 몰락하던 피바람의 시대를 꿋꿋하게 견뎌내어 결국 왕의 어머니가 되었고, 조선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교육서를 집필할 정도로 학식이 높았던 여인이 어째서 자신의 친손자와의 치명적인 갈등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과연 이 여인이 걸어온 삶의 궤적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인수대비 한씨는 1437년 가을 유서 깊은 명문가에서 한화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시 조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최고의 세도가였는데 그 배경에는 명나라 황실과의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한화의 누이 두 면이 명나라의 영락제와 선덕제의 후궁이 되면서 한씨 집안은 국제적인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큰 고모는 영락제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던 여인이었고, 작은 고모 역시 선덕제의 후궁인 공신부인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배경 덕분에 아버지 한화은 명나라와의 외교를 전담하며 중추원사라는 높은 관직에 올랐고, 명나라 황제로부터 직접 관직을 하사받을 정도로 그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이런 화려한 가문에서 자라난 한씨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재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집안 여인들은 대대로 뛰어난 미모로 유명했는데 한씨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450년 겨우 14세의 나이가 된 한씨는 운명적인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배우자는 수양대군의 맏아들인 도원군이었습니다. 당시 문종의 건강이 위태롭고 어린 세자만이 남겨진 불안한 전국 속에서 수양대군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세도가 한화과의 정략적 결합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맺어진 인연이었으나 이 혼인은 한씨의 평범한 삶을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455년 한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인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보위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계윤억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19세의 젊은 나이에 한씨는 하루아침에 세자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남편 도원군은 의경세자로 책봉되었고, 한씨는 정빈이라는 호칭을 거쳐 수빈으로 불리며 장차 국모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자빈으로서 그녀는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했습니다. 세조는 이런 며느리를 무척이나 기특하게 여겨 효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도장까지 직접 만들어 선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효부라는 칭호 외에도 폭빈이라는 독특하고 무서운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는 시부모인 세조와 정의왕후가 농담처럼 붙여준 이름이었는데 그만큼 그녀의 성품이 엄격하고 대쪽 같았음을 보여줍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한씨는 천성이 매우 엄격하여 왕손들을 교육할 때 아주 작은 잘못이 있어도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즉시 엄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경계시켰기에 시부모조차 혀를 내두르며 그런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녀는 두 아들인 월산군과 자산군에게 누구보다 무서운 어머니였으며 예법과 도덕에 어긋나는 일은 추호도 농납하지 않는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탄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삶에 잔혹한 비극이 들이닥쳤습니다. 1457년 10월 남편인 의경세자가 20살이라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당시 한씨는 고작 21세의 나이였습니다. 둘째 아들 자산군을 낳은 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아버지 한황마저 돌아오는 길에 객사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한 해에 남편과 아버지를 모두 잃은 한씨의 곁에는 4살배기 장남 월산군과 2살 된 딸, 그리고 갓 태어난 차남 자산군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세자빈의 지위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는 시동생인 해양대군과 동서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씨는 어린 세자녀의 손을 잡고 정든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세조는 며느리의 처지가 가련하여 궁에 계속 머물 것을 권유했지만 한씨는 예법에 어긋난다며 스스로 이를 거절하고 나갔습니다. 세조는 미안한 마음에 지금의 덕수궁 자리에 아주 웅장하고 큰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왕족의 집보다 훨씬 거대했던 이 집은 훗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임시 거처로 사용할 만큼 견고했습니다. 한씨는 그곳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조용히 인고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의 내면은 결코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궁 밖에서의 생활 속에서도 한씨는 자식들의 교육에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스스로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고 시어머니인 정의왕후와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유지하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세조는 궁 밖에 있는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들을 보내 지키게 할 만큼 그녀를 아꼈습니다. 한씨는 특히 차남 자산군의 앞날을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1667년 그녀는 아직 어린 자산군을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한명회의 딸과 혼인시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혼사는 훗날 자산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한씨는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와 손을 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69년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했으나 그는 1년여 만에 후계자 문제를 남겨채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예종의 아들은 너무도 어렸고 조정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의왕후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자 권력자 한명회의 사위인 자산군을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1690년 13세의 자산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성종입니다. 21세의 눈물로 궁을 떠났던 한씨는 12년 만에 왕의 어머니가 되어 당당히 복귀했습니다. 다시 궁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단순한 왕족이 아닌 대왕 대비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남편은 덕종으로 추전되었고 한씨는 인수왕 대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 지식의 조력자는 한씨였습니다. 정의왕후는 한글은 깨우쳤지만 한문과 유교경전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씨는 유교경전 물론 불교와 각종 예법에 통달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정의왕후조차 한씨의 박학다식함을 인정하며 국가의 대소사를 논의할 때 그녀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한씨는 궁중 여인들의 질서와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내훈이라는 책을 직접 저술했습니다. 그녀는 여성도 반드시 글을 배우고 수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구자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고전들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세 권의 책으로 엮었고 이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불교에 대해서도 매우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72년에는 전국에 흩어진 불경전을 수집하여 수천 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간행했고 어려운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일반 백성들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종이 유교 중심의 정치를 펼치며 불교를 억압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왕의 어머니로서 단호하게 반대하며 종교적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강인하고 지혜로웠던 여인의 인생에 다시금 짙은 어둠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인 패비 윤씨와의 갈등이었습니다. 1476년 왕비가 된 윤씨는 성격이 매우 강하고 투기심이 심했습니다. 급기야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초우의 사태까지 벌어지자 엄격한 유교적 가치관을 지닌 한씨는 며느리의 행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한씨는 윤씨를 향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고 결국 1479년 윤씨는 궁에서 쫓겨나 사가로 유배당했습니다. 많은 신하가 훗날 세자의 어머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목숨만은 살려주자고 간청했지만 한씨는 성종의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냉혹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1482년 윤씨는 사약을 받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에는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로 여겨졌으나 훗날 감당할 수 없는 피바람이 되어 돌아올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씨는 윤씨의 아들인 세자 융보다 다른 후궁의 아들인 진성대문을 더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녀의 뜻대로만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하자 패비 윤씨의 아들인 연산군이 즉위한 것입니다. 이제 한씨는 대왕 대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즉위 초반에는 연산군이 할머니를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화려한 잔치를 열어 장수를 기원하며 수많은 선물을 올리며 효도를 다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시간이 흐르며 자신의 친어머니인 윤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없이 자란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깊은 원망과 징후가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1504년 1월 한씨는 노환으로 인해 병석에 눕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그녀는 신하들에게 자신이 죽더라도 손자인 왕이 슬픔 때문에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세심한 당부를 하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손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1504년 3월 20일 밤 연산군은 성종의 후궁들을 결박하여 참혹하게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들판에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고, 그리고는 피 묻은 칼을 든 채 할머니의 침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아끼던 손자들의 머리카락을 쥔 채 방문을 열고 온갖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숨만 간신히 쉬고 있던 할머니에게 억지로 술잔을 들이밀며 괴롭혔고, 충격에 빠진 노인을 향해 칼춤을 휘두르며 공포를 심어줬습니다. 연산군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왕으로 추존하려는 자신을 할머니가 꾸짖자 그는 할머니의 가슴을 세게 밀어 넘뜨리는 폐륜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처참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나 줄 지난 1504